네, 안녕하세요. 야옹 교수님 연구실 오성빈입니다. 오늘은 LHC와 CMS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입자가속기 실험에서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빔은 무엇일까요? J.J. 톰슨의 음극선입니다. 이때 당시 음극선은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이온들과 비교해서 비전하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전하가 아주 크거나 질량이 매우 작다는 뜻이겠죠. 현재는 후자로 알려져 있는 전자입니다. 음극선은 입자빔 자체가 하나의 발견이고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관측한 사례입니다. 그럼 원자핵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4의 원자핵인데 이것을 매우 얇은 금방막에 충돌을 시킨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했던 당시 원자 모형이 푸딩 모형이 옳다면 알파 입자는 거의 꺾이지 않은 채로 맞은편 건판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대략 8,000분의 1 확률로 90도 이상의 각도로 반사된 알파 입자들이 관측됩니다. 이것은 이 원자에서 매우 작은 공간에 양전하들이 응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자 모형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실험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쿨롱의 힘은 R-제곱분의 1로 떨어져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발산하는데 어떻게 그 작은 공간에 양전하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두고 등장한 가설들 중에서 중성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양성자와 전자의 쌍으로 이루어진 설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핵의 개수, 즉 양성자의 개수로 해석되는 원자 번호와 대략 원자 번호의 2배의 값을 가진 원자량을 설명하기에 매우 유용하죠. 동시에 음전하의 간섭을 통해 쿨롱 힘이 발산함에도 불구하고 원자핵을 형성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의 붕괴 과정 중에 하나인 베타 디케이에서 나오는 베타레이의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가 이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생각했을 때 원자의 크기 내에 양성자와 전자가 들어있으려면 델타 X가 상당히 작아야 하고 동시에 델타 P는 상당히 커집니다. 베타레이의 에너지는 여기서 필요한 델타 P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너무 작습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 원소들의 스핀을 측정하면서 중성자의 스핀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성자와 전자 또한 각각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므로 두 개가 합쳐져서 스핀이 2분의 1인 중성자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설은 기각됩니다. 그러면서 중성자를 직접 관측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알파 입자를 금방막에 쏘는 실험이 있었으니 당연히 더 가벼운 원소들에도 쏘아봐야겠죠. 베릴륨, 보론, 립듐과 같은 원소에 알파 입자를 쏘아봤더니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과연 이것이 중성자인지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파라핀 왁스에 해당 중성 입자를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라핀 왁스는 양성자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것들의 에너지가 충돌시킨 정기적 중성 입자의 에너지와 매우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충돌 실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지한 물체에 다른 입자를 충돌시켰더니 충돌당한 입자가 거의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 충돌한 두 물체의 질량이 거의 같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 실험입니다. 중성자가 실제로 관측되고 나서 원자 모델에 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소의 원자를 설명했던 보어의 모델은 1913년에 발표되어 오랜 기간 미스테리였던 수소의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설명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여전히 양성자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원자핵을 형성하도록 하는 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코 페르미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베타 디케이를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그리고 중성미자로 붕괴하는 것이라는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성미자는 당시에는 가상의 입자로 베타레이의 에너지 앵귤라 스펙트럼을 보고 베타 디케이 과정의 에너지와 운동량, 그리고 가운동량 보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이 반응의 커플링 스트렝스는 베타 디케이의 레이스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핵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유카와 히데키는 해당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한 상호작용을 제안합니다. 이 힘은 질량이 큰 입자가 매개하는 힘으로 매개 입자의 질량이 대략 전자의 200배 정도로 예상합니다. 1936년에 비슷한 질량을 가진 입자가 관측되었는데 현재는 미온으로 불리는 것으로 핵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유카와가 예측한 입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에 파이온이 발견됨을 통해서 유카와의 모델이 옳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뮤온은 파이온이 붕괴해서 나온 입자인 것이 밝혀집니다. 해수면 주변에선 뮤온이 주로 관측되고 높은 고도로 가면 파이온이 주로 관측된 것이죠. 또한 파이온이 뮤온으로 붕괴하는 과정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핵건판이라는 검출기로 코스믹 레이를 관측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핵건판 기술이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다양한 입자들이 발견됩니다. 수십 개 이르는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부의 구성 요소가 없는 기본 입자일 수는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주기율표의 점통에 따라서 새로운 입자들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모델은 머레이 겔만이 만든 쿼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하드론들의 질량과 스핀 페리티 등을 예측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쿼크 모델이 하드론들의 물리량을 잘 설명하지만 실제로 쿼크이란 입자들로 하드론이 이루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전자가속기를 사용해서 하드론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한 하드론인 양성자와 비교적 긴 라이프타임을 가진 중성자를 타겟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리니어 엑셀러레이터 센터, 즉 슬랙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양성자나 중성자 내부는 점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의 전하량이나 스핀이 겔만의 쿼크 모델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딥 이넬라스틱 스캐터링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됩니다. 아무튼 쿼크 모델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쿼크 모델의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K0가 뉴트럴 K온이 왜 두 개의 무온으로 붕괴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반응이 관측조차 불가능했고 불가능했는데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쿼크 모델에서는 매우 잘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진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스트레인지 쿼크이 U쿼크와 D쿼크처럼 파트너인 참쿼크를 가지고 있고 S쿼크와 참쿼크의 질량이 같으면 K0, 뉴트럴 K온이 두 개의 뮤온으로 붕괴하는 과정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해당 반응이 관측조차 안 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메커니즘이지만 현재 표준 모형에서는 해당 반응이 W 보존이 들어간 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프레스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중에 1974년에 C콕이 발견되면서 입자물리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실험은 원래는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가 충돌해서 하드론들이 나오는 경우와 두 개의 뮤온이 나오는 경우의 비율을 질량 중심 에너지 2GeV에서 5GeV 범위에서 스캔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율이 2에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6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당시에는 예측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당 결과가 발표된 여름에 상당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추후에 세세하게 빈을 나눠서 확인해보니 3.1GeV 부근에서 상당히 내로우한 픽이 발견됩니다. 지금은 제2사회로 알려진 입자로 참콕과 안티참콕으로 이루어진 메존입니다. 제2사의 질량은 가장 가벼운 차지드 C 메존이 D 메존 2개의 배수보다 작아서 강한 상호작용을 통한 붕괴는 오지룰로 인해 서프레스되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스가 상당히 내로우합니다. 그 내로우한 모양 자체가 참콕 발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 발견 논문에 삽입되었던 플랫입니다. 정말 내로우한 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K 메존에도 또한 남아있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K0롱이 두 개의 파이온으로 붕괴하는 과정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해당 반응이 CP 보존을 깨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쿼크 모델에서는 CP 붕괴를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래의 식에서는 K0롱이 CP 아이겐 스테이트이며 CP 아이겐 밸류가 어드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개의 파이온 시스템은 CP 이븐인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K0롱이 두 개의 파이온으로 붕괴하는 것은 CP 보존을 깨는 반응인 겁니다. 쿼크 섹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바야시와 마스카와는 추가적인 쿼크 세대를 예측합니다. 쿼크의 제너레이션이 3개 이상이 되면 쿼크들 간의 커플링 매트릭스인 SUN 매트릭스에 CP 페이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7년 E288 실험에서 400GeV의 양성자를 구리와 같이 무거운 원소에 충돌시키고 두 개의 뮤온이 나오는 이벤트를 고른 결과 새로운 쿼크인 B쿼크와 안티-B쿼크로 이루어진 웁실론 메존이 발견됩니다. 당시 발표된 논문에서 가져온 플랫입니다. 로그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백그라운드에서 웁실론 픽이 선명하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쿼크의 커플링 매트릭스인 스케임 매트릭스에 있는 CP 페이즈가 CP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추후 2001년 벨에서 B 메존들을 사용해서 해당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쿼크 모델을 향한 수많은 물리 현상적 검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왜 쿼크들은 하나의 쿼크로 관측되지 않고 항상 하드론들로 관측되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쿼크들의 상호작용들 중 하나인 QCD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해집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에너지 스케일이 커질수록 약해집니다. 이것을 어심토틱 프리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론이 필요한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딥 이넬라스틱 스캐터링에서 뷰르켄 스케일이 가능하려면 필요하고 해당 실험의 스케일 바이올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SUN 그룹에서는 업신턴틱 프리덤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커플링 컨스턴트가 에너지 스케일을 따라 변화하는 기울기를 할 수 있는 베타 제로가 페르미온 룹과 게이지 보존 룹의 차이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페르미온 룹의 크기는 룹에 참여하는 페르미온의 개수, 게이지 보존 룹의 크기는 그룹의 사이즈 n에 의해 정해집니다. 현재는 SU3 그룹이 쿼크들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QCD는 SU3 그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된 강한 상호작용이 커플링 컨스턴트인 알파 S가 Q 스퀘어, 즉 에너지 스케일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된 결과입니다. 어심토틱 프리덤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케일이 무한대인 극한에서 커플링 컨스턴트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심토틱 프리덤이라고 부릅니다. QCD에서는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로 글루온이 등장합니다. 이 글루온의 관측은 E 플러스 E 마이너스가 충돌해서 세 개의 젯이 되는 이벤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젯이라는 것은 컬러를 가진 쿼크이나 글루온 입자 간의 충돌을 통해 형성되었을 때 컬러 컨파인먼트 과정을 거치며 여러 개의 하드론들로 이루어진 입자들의 샤워로 관측되는 것을 말합니다. 페트라 실험의 타소 관측기에서 3Z 이벤트가 관측되며 글루온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해당 실험의 검출기를 위한 케이블링 과정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물리적인 발견을 위해서는 수없이 오랜 시간의 단순 노동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쿼크 모델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으니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력에 대한 일렉트로빅 이론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1983년에 썬의 SPS 가속기에서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들인 W+-와 G 보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처음으로 반양성자 빔이 사용되었습니다. W나 G가 하드론 충돌을 통해 만들어지려면 쿼크와 안티쿼크가 충돌해야 하는데 충돌하는 하드론 간의 질량 중심 에너지 대비 발견하고자 하는 입자의 질량이 아주 많이 작지 않으면 양성자와 반양성자 충돌을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카를로 루비아가 반양성자 빔을 사용한 실험을 제안하였는데 미국에선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거절하였고 유럽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반양성자 빔을 안정화하는 테크닉으로 사이먼 반더른비어가 소개한 스토캐스틱 쿨링이 사용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W와 Z 보존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반양성자 빔의 밀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W와 Z 발견 논문에 실렸던 플롯들입니다. 왼쪽은 W가 전자와 중성미전을 분비한 과정에서 트랜스퍼스 매스를 그린 것입니다. 오른쪽은 이벤트 셀렉션을 통과한 두 개의 전자 매스 쉐입이 Z 매스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랩에서는 G 보존을 표준 모양이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G 팩토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에너지를 더 높여서 두 개의 게이지 보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프리시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최대 209GeV의 질량 중심 에너지를 전자와 양전자 충돌해서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G 보존이 비쿼크와 안티비쿼크로 분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랩에서는 입자의 궤적을 기록하는 트래킹 기술이 발달해서 비매조널 태깅함을 통해서 비쿼크이 나온 이벤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2BB바 프로세스의 파셜 미스를 측정한 결과 비쿼크이 가진 아이소스핀의 세 번째 성분 콤턴 넘버를 측정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이 밝혀집니다. 따라서 비쿼크의 파트너인 탑쿼크이 존재해야 하며 탑쿼크의 퀀텀 넘버는 플러스 2분의 1인 것도 알아낸 것이죠. 탑쿼크의 존재에 대한 힌트는 G2BB바의 포워드 백워드 어시메트리 측정을 하면서도 예측됩니다. 포워드 백워드 어시메트리가 SU2와 U1 게이지 보조를 믹싱하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G2BB바 프로세스에서 포워드 백워드 어시메트리가 관측된다는 것은 비쿼크이 SU2 더블렛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랩에서 힉스 보존을 찾기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E 플러스 E 마이너스 충돌에서는 힉스 보존이 오른쪽 아래와 같은 힉스 스트랄로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힉스 매스인 125GeV와 G의 매스인 90GeV를 더하면 215GeV로 랩이 시도했던 최고 에너지인 209GeV보다 살짝 높습니다.
이 모자란 몇 GeV 때문에 랩에서는 힉스를 발견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탑콕을 찾기 위한 시도가 테바트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W와 Z 버전보다 큰 질량을 가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탑콕을 만드는 메인 프로세스는 WZ가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쿼크와 안티쿼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도 양성자 반양성자 충돌로 진행했습니다. 탑쿼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채널은 쿼크와 안티쿼크이 충돌해서 굴론이 된 다음에 그 굴론이 탑쿼크와 안티탑쿼크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탑쿼크는 B쿼크와 W 버전으로 디케이하고 하나의 W가 두 개의 쿼크, 반대쪽 W가 렙톤과 뉴트린으로 붕괴하는데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 이벤트가 작아지고 탑콕의 질량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그 프로세스가 검출기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7시 방향으로 렙톤인 양전자가 빠져나가고 12시 방향으로 하나의 W와 두 개의 쿼크로 디케이한 두 개의 젯이 보입니다. 또한 3시와 5시 방향으로 바텀 매전이 태깅된 두 개의 젯이 보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메인 채널에 해당하는 이벤트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이벤트가 탑코어 이벤트라고 불리진 않고 탑코어 이벤트 후보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벤트인지 실제로 탑콕이 만들어졌는지는 이벤트 하나의 기록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런 특정 이벤트들의 개수를 세어보았을 때 탑콕이 없는 경우의 예측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으며 탑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 히스토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선으로 찍힌 쉐입이 탑콕이 없는 경우의 백그라운드 예측, 대시드 라인이 탑콕이 있는 경우의 예측, 실선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탑콕의 매스가 대략 176GB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훨씬 더 정확한 값이 LHC에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쿼크 섹터에서 CP 바이올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6개의 쿼크이 모두 발견되었고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굴론도 확인되었으며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W와 Z 보존도 확인되었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사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표준 모형의 빈자리는 힉스 보존만 남게 됩니다. 탑콕의 매스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힉스 보존에 대한 컨스트레인이 오게 되는데 가장 강한 것은 이펙티브 와인버그 앵글의 에너지 스케일의 러닝에서 옵니다. 이 러닝을 측정하게 되면 이펙티브 와인버그 앵글의 라디에이티브 코렉션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힉스 매스에 대한 어퍼 리밋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략 186GB이고 랩의 아래쪽 바운드가 114GB 정도이기 때문에 표준 모형이 맞다면 힉스는 그 매스 레인지 내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이 힉스 보존의 발견이 LHC의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스 레인지 내에서 힉스 보존이 가지는 브랜치 프랙션들을 계산하고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지 연구했습니다. 2012년에 이루어진 발견에서는 두 개의 포톤으로 가는 채널과 두 개의 Z 보존으로 가서 4개의 렙톤이 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둘 다 브랜치 프랙션이 가장 높은 채널은 아니지만 백그라운드와 구분이 쉽다는 점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자를 찾을 때는 시그널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작은지도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결국 힉스 보존의 발견까지 이루어졌지만 표준 모형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힉스 보존의 필드를 리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 스케일에 따른 쿼드럭티 다이버전스 텀으로 이 텀은 표준 모형이 어떤 더 정확한 모델의 로우 에너지 이펙티브 필드 티어리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LHC에서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다양한 입자들에 대한 서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표준 모형의 정확도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간접적인 방식의 뉴 피직스 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모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리 파라미터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준 모형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스포트라이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대략적인 역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LHC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